네, 안녕하세요.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이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의 급락장세가 나타났고요. 사실 그 지난 금요일보다는 지난주 한 주간의 지수 흐름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는 2.4%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는 4거래일 연속 좀 하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지수 흐름이 좀 좋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전체 하락분의 절반 이상을 이번 주에 좀 상승으로 커버하지 못한다면은 연휴 기간을 앞두고 시장은 다소 위축되는 심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이제 월요일자의 상승분 그리고 내일장까지 이런 상승분이 좀 더 이어져 줘야 연휴를 맞이해서 흔들리지 않는 시장 흐름이 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80원대에서 지수가 상당히 오랜 시간 견조하게 흘렀다가요. 9월 들어 이제 9월 중순 이후 1400원대 위로 지난주가에는 1410원대까지 장중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좀 줬었는데요.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 협상에 따른 통화 수합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주들 중심으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는 점이 시장에서 또 부담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달러가 상승을 하면 외국인들은 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만 보더라도 수급 흐름 보게 되면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 지난주 금요일장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양 이틀 동안은 외국인이 빠져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탈되는 모습은 아직은 보이진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월요일에서는 다행히 환율은 다소 하락하면서 안정세는 좀 찾아가고 있다는 모습에서 환율의 밴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변동성이 좀 큰 구간에서는 수급이 오히려 좀 불안정할 수 있다. 실제로 구간이 높아진 것보다는 변동성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해야 되는 좀 민감한 변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400원대 초반에서만 일단 좀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수급의 이탈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우리 연휴 이후에 달러의 움직임, 원달러뿐 아니고 달러의 움직임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원달러 황승에 따른 수급 이탈이 아주 크게 작용은 하지는 않는 구간으로 파악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출주들 중심으로 해서 더 불리할 수밖에 없겠고 특히나 또 달러를 많이 사용하는 항공주들 이런 쪽에서는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 상승에 항공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달러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관세의 영향이 관련된 수출주들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장주는 AI 쪽을 볼 수 있겠는데 이미 AI 관련주들은 이미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산업 관련된 부분의 성장주들은 지금 들어가기 밸류가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다.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또 가치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면은 본연의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는 상태를 가치주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가치주라고 하면은 지주사들 그리고 뭐 은행주들이라든지 금융주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들었고 이런 쪽에서는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올해 연말까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주주 환원 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시장에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결 경우에 이러한 기존의 이제 가치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지금 연휴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은 또 반대로 이제 가치주들, 기존의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지금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좀 믹스해서 포트폴리오를 찾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성장주 쪽에서 기존의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쪽에 너무 포트가 너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로봇 쪽이 지금 단기적으로 또 좀 과열되긴 했습니다만 로봇 쪽이라든지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때는 진입이 가능한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두 종목의 최근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9월달 들어서 외국인이 절대 놓지 않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차익 실현 해가면서 가는 종목입니다. 그간 SK하이닉스는 여러 차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빌드업 단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연계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가지 못한 이상 SK하이닉스도 항상 어느 정도의 벽은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여유가 있는 지금 주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도 외국인들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라고 하면은 투자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상반되게 움직였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제화 이슈로 인해서 6월 달에 두 종목 모두 다 단기적인 정고점을 마련했습니다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그 이후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카카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해서 60% 이상 주가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해서는 완전하게 좀 주가가 또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두 종목이 지금 점차적으로 성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쇼핑이라든지 광고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좀 갔었는데요. 지금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두 종목의 어찌 보면 업종이 달라진다라기보다 두 종목의 수익원 자체,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아무래도 관심이 제일 많이 가질 것이 네이버라고 생각하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 이후로 지금 3거래일째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월요일장에서는 이제 두나무 관련된 지분 보유 기업들 그리고 네이버를 비롯한 네이버 투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VC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일제히 다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두나무와 네이버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었다면은 이에 대한 부분이 주말을 지나고 나서는 좀 더 본격화되면서 네이버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그 주축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요. 네이버가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광고 매출이라든지 이커머스, 커머스 쪽에 대한 상승이 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두나무라는 시장에서 어찌 보면 가장 좀 필요했었던 신사업이 합류가 되면서 네이버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지분구조 이야기 나올 때도 네이버의 최대주주를 두나무의 송수영 의장이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경영권이라든지 상당 부분을 두나무 쪽이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네이버 기업에 대한 우리가 색깔을 좀 달리하고 봐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가 됐었고요. 지금부터는 또 네이버 파이낸셜 다회사의 나스닥 상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그간에 가져가지 못했었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는 지점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당장 이제 법제화해서 실행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향후 한 2030년 정도까지 해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이 시장이 마련될 것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성이 부분이 아니고요.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시장 점유율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와 두나무의 협력 관계로 인해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네이버와 두나무가 동방상승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연휴 전까지는 네이버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7만 원대 이 정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정고점이 이제 29만 원대였어요. 정고점 돌파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이버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신규로도 들어가고 싶은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3거래일 동안 올랐는데 첫날 급등하고 둘째 날 살짝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다시 급등하고 약간의 급등락이 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눌림목 했을 때 네이버는 진입하는 거 좋겠다. 하지만 초기 매수에서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건 지금은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진짜 걱정이 너무 많아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카카오의 개편이 좋은 쪽으로 사실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카카오톡이 대대적인 개편, 그를 통해서 신규 유입자라든지 머무르는 체류 시간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해줬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최근 급락 이후 다시 반등,
다시 한번 조정 후에 또다시 반등하면서 고점을 상당히 다시 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히려 오픈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의 불만감, 카카오에 대한 이탈의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카카오는 단기적으로는 약세 추세를 좀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부분 좀 진정을 시켜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네이버가 새로운 무기를 들고 등장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데 굳이 카카오 쪽으로 갈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대안이 되는 대체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네이버가 등장함에 따라서 카카오는 단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좀 약한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좀 급하게 이제 카카오도 지금 카카오 개편 업데이트 사태에 대해서 봉합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망감을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일단 주가의 하락이 좀 진정되는 것을 좀 보고 카카오는 다시 한번 결정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시겠죠. 기존에 그래도 잘 올라가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상승분은 대부분 또 많이 반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물차기 구간보다는 비중이 너무 높으셨다라는 분들은 그래도 수익 구간이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올 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수익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타이밍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딱 이제 네이버 관련된 종목들인 거고요. 보안 관련주는 이제 주말에 있었던 정부 기관의 화제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들이요 상당히 개연성이 적은 종목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안 서비스라든지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종목들도 일제히 다 상승을 했다는 것은 단기적인 테마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럼 다 같이 좋아야 되냐? 사실 그러지는 또 않거든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는 있어요. 최근에 카카오페이라든지 LG CNS 6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가장 강했었던 두 종목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파급력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오히려 낮고요. 보안 관련주들은 말씀드린 대로 상관관계가 많이 작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좀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을 노린다면은 자동차가 될 것이고요. 자동차는 풀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풀리지 않는 과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동차 섹터는 오른 것도 사실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낙폭을 키우지도 않고 있네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연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관세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 가운데 다시 재차 반등의 여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EU는 이미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는 불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한 보통 2-3개월치 정도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생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커버는 어렵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만약에 이에 대한 협상 문제가 좀 장기화된다거나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현대차 기아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차 쪽에서 완성차 업계 탑라인을 보시면 되고요. 부품주 단에서의 흐름은 한동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현대차와 기아, 부품주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셔도 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대차와 2차 전지를 동일성상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반등한다고 해서 2차 전지가 같이 반등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상관관계는 크게 없고요. 2차 전지 쪽은 최근에는 테슬라가 급등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도 또 같이 일정 부분이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저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테슬라의 상승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는 그 키워드가 쏙 빠졌습니다. 지금 업종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업종들에서는 밸류체인의 하단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셀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마련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말씀드릴 때 덧붙이는 게 그래도 셀업체인 LG엔솔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LNF의 흐름을 보면서 다른 종목들도 추세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결국은 2차 전지에서 지금 가장 풀어야 될 숙제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최근에 반도체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림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크게 조정을 받아야 2차 전지가 좀 기회가 올 수 있는 구간이 돌입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포트를 다 정리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연휴 5일 동안 지수가 연휴 전과 연휴 후 크게 달라짐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도 무난하게 연휴 이후에 피로감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만들지는 않고 지금 주식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건 좋다. 그런데 우리가 연휴 이후 돌아오면은 실적 시즌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10월 9일, 10일부터는 삼성전자 실적에서부터 해서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대형주들부터 실적이 쭉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실적 관련된 종목들, 소비주 관련된 쪽에서는 4분기로 넘어갈 때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연말 시즌까지 준비를 해서 실적 관련주,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는 홀딩하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상향 리포트들이 9월 들어서 좀 한정적으로 나와요. 9월 들어서 오히려 리포트들에 나오는 그 횟수가 좀 양은 줄었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지금 거의 쏟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쪽에서는 사실 지금 크게 거론이 되고 있지 않다. 시장의 좀 편중 현상이 고스란히 리포트에서도 증권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가도 빠르게 상승을 했고 목표가도 시장에서 빨리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거의 주 단위로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제 11만 원이 가장 높은 목표가를 잡고 있고요. 외국계 증권사들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가를 한껏 지금 올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모멘텀이 워낙에 없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HBM 시장뿐 아니고 반도체 업황 한마디로 기존의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지금 하나씩 새로운 호재들이요 좀 크게 부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연휴 지나고 나면 바로 3분기 잠정식에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0조에 대한 부분까지는 안 봤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운드리 쪽에서는 워낙에 좀 안 좋았었던 적자폭이 축소되고 메모리 쪽에서는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추정치를 상향한다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이에 대한 부분을 이미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양 HBM3E에 대한 통과 곧 조만간 이제 뭐 공식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HBM4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진입 시점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쪽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HBM 시장에 대한 확대가 삼성전자에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AI 시장에 대한 확대에 따라서 수요 확대에 따라서 기존 레거시 반도체들도 모두 다 일제히 내년부터는 가격 상승과 함께 수요의 상승, 가격 상승. 하지만 거기서 공급은 다소 제한적이면서 공급 우위 시장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시장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달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파운드리 적자폭 축소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쪽 공급 우위 시장으로 확대 일반 D램 쪽이라든지 범용 시장에서도 범용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화랑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HBM 시장은 이제는 좀 늦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목표가를 지금 상향을 하고 있고요.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또 10만 원 근접하면은 한두 번 정도는 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삼성전자의 수급 흐름과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개인 투자분들이 9월 초부터 해서 좀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긴 했어요. 오랫동안 있었던 물량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또 급등한 부분에 대한 또 비중 축소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9월 상승장에서 일단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부터는 남은 물량은 일단 조금 더 같이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꺾일 때가 진짜 꺾이는 거지 아직까지는 흐름을 더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해서 뭐 최고치를 경신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상방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는 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간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의 거의 놀이터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이제 9월 들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지속 매수하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기관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을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강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로 장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씩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40만 원 이상으로 확 높여잡고요. 48만 원대까지 지금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고민은 엔비디아의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있었던 AI 버블론이라든지 그리고 오픈 AI의 투자에서의 순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좀 흔들린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동반해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여겨집니다.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주가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변동성이 오히려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단에서 같은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우리가 그간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압기기 변압기 그리고 전선 쪽 중소 종목들까지 해서 올 상반기에는 동반 상승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효성중공업으로 비롯해서 전력기기 대형주들은 조정이 잠깐 있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전선주들이라든지 중소 변압기 쪽이라든지 전압기 관련된 종목들은요. 상반기의 고점에서 주가가 다소 하락해 있는 하향 추세 곡선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섹터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조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을 목표가로 한 180만 원까지 높여잡은 최근 리포트가 있었죠. 효성중공업이 아무래도 단연 북미 쪽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가장 높게 잡고 가장 리딩하는 기업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 효성중공업의 상승과 가장 그 다음 좋았던 게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북미 매출 비중, 북미 쪽에 대한 시장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유럽 시장 그리고 중동 지역까지 해서 지역과 제품을 다각화하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다각화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에 높아져 있는 게 또 이 전력기기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컨센은 부합하는 정도로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공급자뿐만 아니고 수요자 쪽에서 일정 부분은 다 흡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기기 쪽도 대형주 중심의 장이 가고 있고요.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다른 이유로 시장의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일단 조선을 먼저 이야기해보면은 조선주들은 최근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고요. 횡보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H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경우,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에서 조금 살짝 내리막 구간에 있죠.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가장 중요하죠. 관세 협상이 이루어져야만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한 협력에 대한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행이 될 텐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관세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관세에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었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겪을 수 있는 구간으로 봅니다.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살짝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연휴는 좀 지나고 봐도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주들은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전주를 볼 때는 중소형 종목까지 가기에는 섹터에 에너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면 계약에 대한 부분, 횡보 구간이 조금 더 이어지거나 하락 조정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많이 빠졌다기보다 횡보가 길다라고 해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쪽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폴란드 쪽뿐만이 아니고 동유럽 쪽, 루마니아라든지 중동 지역이라든지 추가적인 수출 다변화할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고 현대, 로템 역시도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주가가 상방을 뚫고 올라간 상황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산주들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실적은 올 초부터 얘기했었죠. 앞으로 2, 3년간의 실적은 기존의 수주로서 확보가 된 상태다. 새롭게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 나타날 거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은 기존 계약뿐 아니고 추가적인 모멘텀, 추가적인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마무리되지는 않은 단계예요. 상반기의 상승기를 기대하고 들어가시지 말고 약간의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익률을 좀 낮추시고 기대 수익률 낮추시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방산주들은 살짝 눌렸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제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방원이 주춤할 때 반도체가 갔었죠. 그 틈새를 노리고 있는 섹터들은 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 많이 눌려 있었던 쪽은 소비주 쪽에서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좀 될 것입니다. 3분기가 화장품 섹터에서는 그렇게까지 성수기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면 3분기는 시장에 부합하는 정도만 유지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3분기는 어차피 기대감이 큰 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넘어가면 4분기를 넘어갔을 때가 성수기다. 왜냐하면 쇼핑 시즌이라든지 그에 따른 소비가 4분기 연말로 대부분 다 쏠리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달발글로벌 말씀드릴 텐데요. APR은 실제적으로 시장이 커가면서 시장을 키워가면서 파이를 키워가는 종목이고요. APR은 그간 너무 기대감이 컸고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한 부분에 대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화장품 종목 내에서의 탑픽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해서 APR과 달바글로벌 두 종목 같이 드리겠습니다. 9월달 아마 상당히 당황스러우셨던 한 달이었을 것 같아요. 9월달 하락 장세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생각보다 지수는 최고치를 찍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에 쏠림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반도체가 없으시거나 뭐 비중이 너무 적거나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은 시장에서의 소외감이 너무너무 컸었던 9월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는 게 썩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추석 이후로도 시장은 일단 견조할 것으로 시장이 내다보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조절을 하면서 가져간다. 나도 만약에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처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요. 아직까지 관심이 좀 덜 가 있는 쪽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늘림으로써 연말까지 포트를 조금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대형주, 대장주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면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지금 올해 한 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신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 괜찮은 수익률을 좀 챙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